당장 퇴원해. 집에서 요양해도 돼. 침대 위에서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요. 상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럼 평생 병원에 누워 있을 거야? 돈은 누가 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렸습니다. 지금 퇴원하시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퇴원 서류를 꺼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탁! 도장을 찍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정희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상민은 서류를 간호사에게 건네고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병실에서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사연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그 골목길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을 때면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 아파트 3층 302호에는 박상민과 이정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그 세월이 쌓아 올린 건 사랑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상민은 올해 48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늘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아내에게 풀곤 했죠. 말수가 줄어든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몇 년 전부터였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도 텔레비전만 켜놓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탁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정희는 45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저녁 늦게까지 다림질과 세탁물 정리를 반복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그녀의 노력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상민은 신문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병원? 돈 좀 아껴 써. 병원비 낭비하지 말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병원비가 낭비라니. 그렇다면 자신의 아픔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지만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실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사이는 멀고도 멀었습니다. 상민은 등을 돌린 채 코를 골았고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서로에게 무심해진 게. 결혼 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민은 다정했고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활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실망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세탁소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상미는 간단히 밥을 먹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사랑도 대화도 웃음도 없는 이 생활이 세탁소에서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옷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얼룩을 지우고 구김을 펴고 깨끗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정성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정희는 세탁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봐야 했기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조금이라도 남편의 기분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또다시 냉랭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미는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없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속으론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으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상미는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소파로 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도 어두워졌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남편은 변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참고 견뎌야 할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남편을 챙기고 세탁소를 열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무심한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 집엔 사랑이 없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분명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남편의 냉정한 태도가 그 모든 추억을 덮어버린 겁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미는 집에 있어도 아내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거나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희가 함께 어디라도 가자고 제안하면 상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빛.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아니, 늙은 게 아니라 지쳐버린 걸까요? 정희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상민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정희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주하기엔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빗줄기가 도시를 적셔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세탁소 문을 닫고 우산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허리는 욱신거렸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빗속을 걸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남편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질지도 모른다고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산을 단단히 움켜쥐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이 고인 길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정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배달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정희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산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고 장바구니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허리 아래가 이상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 눈 떠 있어요? 정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하늘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물을 떠다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제야 정희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응급실이고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교통사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비 오는 길 횡단보도 그리고 돌진해 오던 오토바이. 맞습니다.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게 무척 불안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척추에 손상이 있습니다. 허리 아래 신경이 눌린 상태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80%입니다. 지금 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정희는 다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자신이 걷지 못하게 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기 입원과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한다니. 세탁소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남편은. 정희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상민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오면 뭐라고 말할까요? 걱정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상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보다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를 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났어요.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상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위로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상민과 의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장기 입원이 필요하고요.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죠? 의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이요? 상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재활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론 보험 처리가 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그건 보험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민은 보험금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런 상민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6개월이나 있어야 하나요? 3개월이면 안 되나요? 의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신 마비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없이는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3개월이면 되지 않아요? 의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상민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건강보다 비용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민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걱정하는 말이라도 해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원비가 2천만 원이래. 보험금 나오면 얼마나 될지 알아봐야겠어. 여보,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있대요. 상민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심각하게 말하잖아. 괜찮을 거야. 그 말엔 위로가 없었습니다. 단지 귀찮은 일을 대충 넘기려는 태도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이렇게 가벼운 존재였을까요? 사고를 당해 누워 있는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다니. 상민은 곧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의 냉정한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란 게 없었던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매일 와서 다리를 주무르고 움직여 주었지만 정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상민은 그 사흘 동안 병원에 2번 왔습니다. 그것도 잠깐씩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정희에게 서명하라며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이름을 썼습니다. 남편이 무슨 서류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물어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민이 또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네, 여보.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어. 상민은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읽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상민이 혀를 찼습니다. 정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게 남편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그건 그렇고. 상민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퇴원시켜. 집에서 요양해도 돼.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퇴원이라니. 의사 선생님은 최소 6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보,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제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그럼 평생 병원에 누워 있을 거야? 상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너무 냉정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짐짝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요양할 수 있잖아. 굳이 이렇게 비싼 병원에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해? 낮에 간병인 알아볼게. 그럼 되잖아. 상민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정희의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돈은 누가 내? 상민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자신은 남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보험금 받으면 드릴게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민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에 정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남편이 알아서 처리한다니. 자신의 사고인데 왜 남편이 알아서 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상민은 퇴원 서류를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는 극구 만류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아직 불안정합니다. 지금 퇴원하시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면 되잖아요. 재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상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저렇게 나오면 의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의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퇴원하시려면 서명하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민은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정희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퇴원 날 상민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정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상민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일상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 걷기나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민은 정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나 회사 가야 돼. 저녁엔 늦을 거야. 여보, 제가 혼자 어떻게 해? 휴대전화 옆에 놔둘게. 급하면 전화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상민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 텅 빈 집, 그리고 차가운 침대.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상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배가 고팠지만 부엌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혼자선 불가능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울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상민이 받았습니다. 왜? 여보,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민은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화장실. 아, 알았어. 상민은 짜증스럽게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화장실까지 끌다시피 데려갔습니다. 정희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력한 존재가 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운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순 없다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신까지 자신을 버릴 순 없다고.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작은 불씨가 정희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약했지만 분명한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만 팔은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은 길고 힘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민은 약속했던 간병인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결국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희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선반 위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뭘까요?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카메라였습니다. 그것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저건 왜 켜져 있지?
정희는 의아했습니다.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설치한 걸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메라를 달아둔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을 감시하려는 걸까요? 정희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어 봤습니다. 빨간 불빛은 계속 깜빡였습니다. 분명 녹화 중이었습니다. 정희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면 남편의 행동도 다 찍히는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상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기 카메라는 왜 달아둔 거예요? 상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너 혹시 쓰러질까봐 감시용으로 달아뒀어. 감시용이요? 응. 내가 회사 있을 때 내가 응급 상황 생기면 알 수 있잖아.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사람이었나요? 오히려 병원에서 내쫓은 사람이었는데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상민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소파에 쓰러져 잤습니다. 정희는 홀로 침대에 누워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눈 같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면 언젠가 증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재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잠든 후 침대 난간을 붙잡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팔에 온 힘을 주어 몸을 지탱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 살아야 해. 정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돌렸습니다. 팔꿈치를 펴고 굽혔습니다. 그리고 다리, 감각이 없는 다리를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매일 밤 몇 시간씩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희가 평소처럼 다리를 움직이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왼쪽 다리에서 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찌릿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뭘까요? 환각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 다리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온 신경을 다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려 했습니다. 발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분명 움직였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밤마다 카메라를 의식하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고 발목이 돌아가고 무릎이 조금씩 구부러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민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정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로 괜찮냐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상민 씨 댁 맞나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이름을 찾는 여자라니. 누구일까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상민 씨 회사 후배인데 부인분께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요. 회사 후배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힘들게 현관까지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수진이라고 해요. 상민 씨 회사 후배예요. 아, 네. 들어오세요. 수진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고 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요. 도와드릴게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해드릴게요. 수진은 친절했습니다. 정희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회사 후배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수진은 집안을 정리하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상민 씨가 부탁했거든요. 부인분 잘 챙겨달라고요. 남편이 부탁했다니. 정희는 놀랐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걸까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또 올게요. 힘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정희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침실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상민과 수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수진이 상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뭐가 끝났다는 걸까요? 상민이 대답했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돼. 그러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보험금, 새 출발. 그 단어들이 정희의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남편과 저 여자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실 구석,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수진, 둘의 대화, 보험금, 새 출발,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일찍 퇴원시킨 것도, 간병인을 구해주지 않은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신을 집에 방치해두고 보험금을 타낸 뒤 저 여자와 함께 떠날 생각이었던 거죠.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 때도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에 사랑은 식어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거실에선 상민과 수진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언제나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민이 출근 준비를 하며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왔네요. 응, 회식이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도 늦을 거야. 저녁 혼자 먹어. 상민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로 옮겨 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수진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쿠션이 2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침실뿐 아니라 거실에도 있었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선반 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빨간 불빛,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카메라들이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상민의 행동을, 수진의 방문을. 수진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친절한 척했습니다. 정희를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나 좀 할까요? 정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젊고 예뻤습니다.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에게 끌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질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수진 씨, 우리 남편이랑 친한가 봐요. 네, 회사에서 잘 챙겨주세요. 고마워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죠?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분이세요. 정희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와요. 회식이 맞나 봐요. 아, 네. 요즘 바쁘긴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과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 만큼 알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을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는 남편이 설치한 겁니다. 녹화 파일도 남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상민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갔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빠르게 앱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앱이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영상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최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상민과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리를 키웠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금 얼마나 나온대요? 3천만 원 정도. 충분해. 그럼 이제 진짜 끝내는 거죠? 당연하지. 저 여자 평생 걷지도 못할 거야. 내가 뭐하러 그런 사람 평생 짊어지고 살아.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 수 없다니. 자신은 그저 짐이었던 겁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희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조작했습니다. 영상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몇 개의 영상을 더 보냈습니다. 모두 상민과 수진의 대화가 담긴 영상들이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상민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직 안 잤어? 네, 잠이 안 와서요. 상민은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반격할 거라고. 그날 밤부터 정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재활 운동도 계속했습니다. 다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발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무릎도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걷진 못했지만 희망은 보였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반드시 남편에게 벌을 주겠다고, 자신을 이렇게 짓밟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조용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이 출근한 후였습니다. 담당 의사와 통화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재활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2주일 후 정희는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상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중요한 서류들, 통장, 그리고 카메라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휠체어를 차에 실어주었습니다. 정희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런 애착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재활병원은 깨끗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정희는 개인 병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의사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 맞으시죠?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정희의 다리를 검사했습니다. 반사신경을 테스트했습니다. 정희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 정도면 회복이 많이 되셨네요. 혼자 재활 운동 하셨나요? 네, 집에서 혼자 했어요.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니.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봐요. 그날부터 정희의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몇 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30초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1분을 넘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평행봉을 잡고 한 발씩 뗄 수 있었습니다. 느렸지만 분명 걷고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정희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재활병원에 있는 동안 정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정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남편의 방치, 내연녀, 그리고 카메라 영상.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영상이 있다고 하셨죠?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희는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상민과 수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정희를 버리겠다는 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배우자 유기, 재산 편취 미수, 간통 정황까지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걷진 못했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앞에 앉았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걸 낱낱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상민과 수진의 대화, 친밀한 장면들, 보험금 계획, 모든 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정황입니다. 고소하고 싶어요. 제 남편과 저 여자를.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희는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상민의 은행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민은 이미 보험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희의 사고 보험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모두 가로챘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사용처였습니다. 상민은 수진 명의로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둘이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정희를 버리고 수진과 새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영상 증거,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모든 게 상민과 수진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즉시 발부했습니다. 이틀 후 상민은 회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상민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상민 씨, 배우자 유기 및 보험금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민은 끌려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장님이 체포됐다고, 아내를 버리고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상민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도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였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수진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민을 만나러 갈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 씨,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시죠. 수진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방송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환자 방치 및 보험금 편취 혐의로 40대 남성 검거. 뉴스는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한 아내를 남편이 방치했다고, 보험금을 가로채 내연녀와 도피를 계획했다고.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 찼습니다. 상민의 직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는 즉시 상민을 해고했습니다. 이미지에 타격이 갔습니다. 언론이 회사 이름까지 보도했으니까요. 상민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정희는 뉴스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씨, 뉴스 보셨어요? 저 사람이. 네, 제 남편이에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가 이겼어요. 그날 밤 정희는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재활 치료를 계속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젠 보조기구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분명 걷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80%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었는데 이렇게 회복할 줄 몰랐다고.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의지였다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남편에게 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그 싸움에서 자신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정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 재판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고 형을 감경받고 싶다는 거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할게요. 합의 안 해요. 확실하십니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다음 날 법정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석에 상민이 앉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였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엔 수진이 앉았습니다. 역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기는 없었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상민은 정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민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의는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갑고 냉정한 눈빛에 상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정의도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정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개요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공소장 낭독을 지시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상민은 배우자인 피해자 이정혜 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수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우자 유기 및 재산 편취에 해당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범인 김수진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버리고 도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녹화된 영상 증거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검사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상민과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돼. 그러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당신 말이 맞아.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상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습니까? 상민은 정의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봤을 뿐입니다. 상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그땐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늦었어요. 정의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힘들어도 참았어요. 당신이 언젠간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버렸어요. 가장 힘들 때 저를 저버렸어요. 상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용서 못해요. 절대로. 정의의 말에 상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고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판사는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정의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80%였습니다.
즉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퇴원시켰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혼자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의지만으로 회복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의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습니다. 상민의 회사 동료, 이웃, 보험사 직원 모두 상민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상민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조 없이 혼자 일어섰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의는 비틀거리며 증언대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판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민은 입을 벌린 채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요. 남편이 저를 버렸어도, 세상이 저를 포기했어도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걸을 수 있어요. 달릴 순 없지만 걸을 순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살아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판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은 눈물을 흘리며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는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의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판사는 최후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상민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정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자였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정의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고석엔 상민과 수진이 앉았습니다. 둘 다 초라했습니다. 상민은 정의가 걷는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정의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정의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상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방치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을 무단으로 수령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특히 공범 김수진과 함께 피해자를 버리고 도피할 계획을 세운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상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년. 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이라니. 감옥에 3년을 가야 한다니. 피고인 김수진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상민은 피해자 이정혜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상민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자유도.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같은 범죄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배우자는 짐이 아닙니다. 함께 인생을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판사는 망치를 쳤습니다. 쿵. 재판이 끝났습니다. 교정관들이 상민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민은 정의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의는 차갑게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정의야. 나. 가세요. 이젠 남이에요. 정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상민은 사라졌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이라기보단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해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의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요. 새로운 삶을요. 정의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해가 비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정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판결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정의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인터넷엔 응원글이 넘쳐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세탁소도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정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의는 세탁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이젠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정의는 생각했습니다. 신은 정말 모든 걸 보고 있었구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싸웠기에 이길 수 있었던 거라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리엔 불이 켜졌습니다. 정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도 이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쉬는 삶.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삶. 그게 정의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정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신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상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걸어나가던 모습, 차갑게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상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상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상민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정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